미국 쪽의 움직임을 보고 해석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 6월달 싱가포르 저거 미국이 안 속아 넘어간다. 또 올해 저기죠? 하노이 안 속아 넘어간다. 왜 그러냐면 저 담론의 흐름을 보면 이게 그렇게 허방다리처럼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군번이 아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세현이든가 또 이 자기들 또 그 망상을 풀거든요. 요번에 트럼프가 방한을 하면, 그러니까 G10 이후에 짧게 방한하잖아요. 사실 문재인과 별로 회담도 없습니다. 도착하는 날 저녁에 저녁 만찬이 있고요. 늦은 시간에 8시에. 그 다음날 오전에 11시에서 한 12시 반 정도까지 점심 만찬 겸 회담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진 회담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JSA 판문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오산 공군기지 갔다가 그리고 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세현인가 누가 그 말을 했던데 저쪽 진영에 판문점에 갔을 때 김정은과 깜짝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왜 그런 망상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미국은요, 솔직히 말하면 김정은 사람으로도 안 봅니다. 그냥 저 최대 압박으로 꽉 조여놓고 너 꼼지락 달싹하면 너 그냥 맞아서 죽는 거야. 그래서 팔 비틀고 목 딱 조여놓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어. 핵 까지 말고 ICBM 날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럼 안 팰게. 근데 숨이 좀 막히다고? 아, 그럼 머리 좀 정리해봐. 팔 비틀어져서 관절이 쑤시다고? 아, 그럼 좀 마음 좀 바꿔봐. 근데 일단 마음 바꾸고 머리 정리될 때까지 일단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나서는 중국이랑 난타전을 벌이는 거 아니에요. 그 전략이거든요, 이겼다. 그런데 뭐하러 판문점 가서 김정은을 만나요? 어차피 상대는 중국인데. 그래서 이 미국을 뭐 별스럽게 뭐 누굴 조세빈을 만났더니 뭔 소리를 하더라. 어디 고위직을 만났더니 뭔 소리를 하더라. 다 말짱 꽝입니다. 미국의 국방부가 예를 들면 300만 명이거든요. 군인과 군속이. 거기에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거기 길 안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장악 못해서 셰너운 대행시켰잖아요. 아, 참, 제가 며칠 전에 그 셰너운 그만둔다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저도 깜빡했었고요. 그만두게 된 과정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잘 국내 여론이 그냥 셰너운이 그냥 그만둔 것처럼만 말해서 우리나라 기레기들, 깡통진보 성향 기레기들 그 야비하게 날뛰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도. 2011년에 한 8, 9년 전에 셰너운의 아들이 17살 때 이 아들이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들이 엄마를 야구방망이로 전치 6주, 8주 나오게 팼어요. 아들이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부부가 상의를 했겠죠. 그래서 셰너운이 변호사한테 보낸 메모에서 엄마가 아들을 심하게 닥달해서 아들이 정당방위였다라고 썼어요. 즉 뜻이 뭐냐면 법정에 가면 정당방위라고 주장해라. 그래서 이 어린애가 감옥 보낼 수 없잖아. 부부가 그렇게 상의를 했을 거라요. 어느 부부는 안 그렇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가 뭐 젊었고 우리 아이 중엔 그런 아이는 없었지만 가정에서 그때 제 아들이 16살인데 자기 엄마를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날린 다음에 발로 짓밟았다고 쳐보세요. 전치 한 6주 나왔다고 쳐보세요. 갈비에 금 가고. 이빨 한 2대 나가고. 그러면 제 마누라랑 둘이서 밤새 펑펑 울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애를 어떻게 잘못 키웠구나. 아니, 걔를 감옥 보내냐고. 그 둘이서 결론을 내리겠지. 결론 내릴 거 아니에요. 야, 당신이 뭔가 잘못했다 그러자. 부모 심정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눈을 빼서라도 애는 보호하고 싶잖아요. 그 메모가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게 정확히 말하면 일종의 사법방해거든요. 미국은 그게 굉장히 심해요.
사법 방해가 되죠. 법 절차를 부모가 나서서 법의 엄정한 집행을 가로막은 거죠. 변호사를 시켜서. 그러니까 그거 아니었다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한 8년 전에 있었던 비극적 가정사에 대해서 장관이 될 때 그걸 어디서 깠냐면 그 잘나는 워싱턴 포스트가 깠습니다. 그럼 장관이 이제 청문 바로 앞두고 있었거든요. 장관 청문 들어가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공격할 테니까 당신 이거 사법방해 아니냐. 그럼 당신 아들 불러와라. 당신 부인 불러와라. 이제 그러고서 이제 물고 늘어질 거 분명하니까 사양해 버렸죠. 그래서 셰너원이 그만둔 겁니다. 이 야비한 짓은 미국의 깡통진보나 대한민국의 깡통진보나 똑같습니다. 야비한 짓이죠. 인지상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아주 야비하고 싸나운 짓이죠. 자, 어쨌거나 미국의 국무부 같으면은 외교관만 10,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조세빈이든 누구든 간에 그 10,000명 중에 퇴직한 수만 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현직 10,000명이면 퇴직자가 수만 명일 거 아닙니까? 군인도 똑같죠. 300만이 넘는데 국방부 관련 식구들이 300만 정도 넘진 않고 280만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어느 인맥을 봤더니 뭐 다르더라. 뭐 무슨 소리가 들렸다. 아,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별 사람들 다 있다고요. 거대 관료 조직이라서 대통령 알기도 우습게 한다고. 트럼프 너는 임기 채우고 가. 우린 여기서 뿌리박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식의 기질들이 거대 관료 조직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담론과 정신과 상징을 가지고 신호탄을 쏜다고요. 신호탄 쏘고 저기다 이렇게 점을 찍고서 쭉 달려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담론과 정신과 상징이 어떻게 신호탄이 올라가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보면 되게 어디로 갈 것 같다가 계산이 나와요. 지금까지의 미중전쟁은 2018년 10월에 펜스의 허슨 연구소에서 있었던 연설에 기초합니다. 그 연설 한 30-40분짜리 연설이었는데 중국이 남의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중국이 세계 질서에 대해서 군사 도발을 하고 있고 중국의 지식과 기술과 영업 비밀을 강탈하고 있고 중국이 후진국의 차관 함정을 파서 후진국을 착취하고 있고 중국이 내부식 민주주의와 내부 억압을 자행하고 있다. 거기에 신장 위구르 같은 얘기도 나오고 다 그래요. 저기서는 전체주의라고는 부르지 않았어요. 오웰리안 1984 동물농장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런 급의 연설이 또 하나 준비되고 있었거든요. 그게 펜스 2차 연설인데 원래는 천안문 30주기가 되는 지난 6월 4일 날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설이 오늘 6월 24일로 미뤄졌었어요. 그랬다가 이게 다시 G20 이후로 다시 미뤄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시진핑이 G20에 와서 하는 꼴 보겠다는 거예요. G20에 와서도 싸가지가 없으면 바로 레이간이 규정했듯이 악의 제국, 부시가 썼듯이 악의 축, axis of evil 혹은 evil empire 그렇게 부르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트럼프는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3개의 안 정도가 머릿속에서 계산은 가능한데요. 이란은 뭐냐면 미중 전쟁을 봉합을 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국이 북한을 접수하는 걸로 해서 끝내는 안. 이 안은 뭐냐면 미중 전쟁을 봉합을 하고 북한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끝내는 안. 오바마나 클린턴이 하듯이. 3안은 뭐냐면 미중 전쟁을 확전하고 그래서 중국을 완전히 주저앉히는 대로 몰아붙이고 북한의 접수를 도모하는 안. 이거죠.
지금 시진핑이 북한 가서 어떤 식의 행동을 했는지 한번 다시 보시고 상기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죠. 금수상궁전 가가지고, 저 금수상궁전이거든요. 첫 국가 행사라고 저기 가서 좋다고 저 박수 치는 거 보세요. 저 끔찍한 영묘에 가서. 저런 짓 하고 다닌 거예요. 북한 가서 이번에. 여기서 아까 1, 2, 3안 중에 1안 미중전쟁 봉합하고 미국이 북한 접수하는 걸로 끝. 2안 미중전쟁 봉합하고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끝. 3안 미중전쟁을 확전하고 미국이 북한을 접수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 이 세 개 안 중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1안은 중국이 받을 수가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요. 북한 접수를 용인한다는 얘기는 미국과 딜을 쳐서 시진핑이 자유민주주의로 가겠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이융캉 잡아넣어, 보실라이 잡아넣어 자기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하고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걸로 미국이랑 딜을 쳐? 불가능합니다. 저건 시진핑 체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끝장나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시진핑 체제 아래서는 저 이란이 어려워요. 이 안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미중전쟁 적당히 봉합하고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끝내요? 미국이 호구예요? 못 받아들입니다. 저거. 그러면 3안밖에 안 남는 거예요. 3안은 뭐냐면 미중전쟁을 확전하고 미국이 북한 접수를 도모하는 방안밖에 안 남아요. 자, 이 상황에서 시진핑은 방북 메시지가 뭐냐. 지금 저 보신 영상의 메시지 보세요. 메시지가 뭐냐. 미국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쫄리지? 확전하려니까 쫄리지? 확전할 깡다구 없으면 여기서 봉합하고 북한도 덮어. 봤잖아. 나 북의 김일성 영생기 인정하는 사람이야. 거기 가니까 내가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누워있는 영묘 금수산 궁전에 가서 내가 첫 행사 가졌잖아. 나는 그 체제 인정해. 그 체제 인정한다는 얘기 뭐야? 야, 그 핵하고 ICBM 막 드러내면 걔들 체제 무너져. 그렇게 함부로 드러내는 거 아니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우리가 컨트롤 해줄게. 그리고 여기서 덮자. 이 메시지를 발신한 거예요. 동선이 그래요. 동선이 지독한 도발이에요. 시진핑 동선의 의미가. 자, 이제 카드는 트럼프가 받았습니다. 일단 받아치기는 수건 잡고, 아까 AMD랑 합작한 세계 법인 잡고, 그 다음에 세계 최강의 PCB 업체 잡고, 그걸로 일단 1차는 딱 받아쳤는데, 트럼프한테는 이제 이런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초이스라기보다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 확전 안 두려워. 우리 계속해서 경제 기술 전쟁만으로 갈 거야, 갈 것 같아. 뭐 이런 갈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죠. 겉으로는. 그런데 2020 대선을 생각하면요. 이 경제 기술 전쟁이 계속되는 경우, 이 상태, 이 모드가 계속되면 피로도가 누적된다고요. 지금 트럼프의 그 지지율을 보면요. 트럼프가 경제를 잘 풀고 있다. 이게 거의 60%쯤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관한 찬성이 60% 나오는데 대통령 업무 수행에 관한 지지도는 40% 초반대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과 거의 10% 차이 난다고요. 거기는 50%가 넘어요. 다이다이 둘로 붙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 트럼프가 내년 2020 대선에서 지금처럼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전쟁, 기술 전쟁을 그 모드만 계속 유지한다. 지금 모드는 그거예요.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전쟁, 기술 전쟁. 북한에 대해서는 최대 압박. 이 두 개의 쌍두마차 모드거든요. 이 모드를 지금 대선 때까지 몇 개월 남았어요. 17개월 남았잖아요. 거의 16개월 며칠 남은 건데 11월 초니까. 앞으로 17개월 동안 이 두 모드로 간다 계속. 어렵죠. 어렵다기보다 피로도가 굉장히 쌓이죠. 모드 변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모드 변경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뭔가 계기를 만들 거다. 다른 형태로. 아예 판을 더 크게 벌려버리든지. 판을 크게 벌리면 어디서 벌리겠냐고요. 그 전장, 캠페인 시어터, 그 무대가 어디냐고요. 한반도죠. 무대는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의 선택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가능한 한 잘 수습될 수 있게 보석을 갖춰놓고 판을 더 크게 벌인다. 모드를 더 확장한다. 그렇게 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지금 쌍두마차.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기술로 계속 쥐어 패고 북한은 최대 압박으로 계속 목을 조르고 그렇게 갈 거냐. 트럼프가 어떤 면에서 좀 갈림길에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는데 문제는 어느 경우를 택하던 트럼프가 뭐 결정적으로 패배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나 둘 다 리스크가 있죠. 확전을 했는데 예측한 대로 싹박하게 깨끗하게 꼭지가 안 떨어진다. 그래서 질질 끌려 들어가면서 고생한다. 그러면 당선 힘들죠. 재선 힘듭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쟁 싫어하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중국은 경제전쟁, 기술전쟁으로 패고 북한은 최대 압박으로 목을 조르고 이 모드, 이 쌍두마차 모드로 가면 해결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요. 중국에 묶여가지고 투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에도 트럼프한테 미중전쟁 끝내달라고 나이키 같은 회사, 월마트 같은 회사, 중국 내수시장이나 중국에서 임가공하는 회사들 600개가 트럼프한테 청원서 보냈었잖아요. 며칠 전에도. 겉으로는 안 드러나지만 미국 월가의 투자자들 역시 그렇게 많이 발이 묶여 있을 거라고요. 중국에. 이런 데서 이제 여러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의 쌍두마차 모드에 대해서 피로도가 누적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게. 트럼프 뭐 잘하는 거야. 웬만큼 해. 이런 피로도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그 불체자,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뒤로 후퇴하잖아요. 불체자 강제 추방을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그러니까 지지율은 증가하지 않는데 표를 많이 잃어요. 우선 첫째, 불체자를 사용하는 고용주들. 뭐 집에 보모로 불렀다든지 혹은 뭐 가정부로 불렀다든지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식당, 조그만 자영업자들, 불체자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농장주들. 농장은 계절 노동자들이 불체자들이거든요. 계절 노동자들이 이제 시즌 따라서 뭐 오렌지 농장에 가서 일하다가 어디 가서 일하다가 이렇게 계절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미국은 넓으니까. 이 계절 이동 노동자들이죠. 그 불체자들이 많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체자를 친척으로서 연고자로서 불러들여가지고 불체자 신분으로 살게끔 보호해온 친인척들. 여기가 전부 반대로 돌죠. 막 추방을 막 급하게 서둘면. 이번에 뒤로 물러서잖아요. 트럼프가.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명령 때렸다가 물러서잖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페인트 모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정치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이어가지고 어떤 선까지는 지지율이 쭉 올라가다가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변곡점이 여기서 왔어요. 그럼 추락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전략적이고 교활할 정도로 스마트한 사람이고 그 주변에 그 브레인들도 그런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선을 잘 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고민은 거기 있어요. 지금처럼 쌍두마차 체제, 즉 다시 말하면 중국은 경제전쟁, 기술전쟁으로 패고 북한은 최대 압박으로 목조르게 하는 것. 그 쌍두마차 체제가 이 모드가 계속 진행되면 피로도가 누적이 된다고요. 피로도가. 중국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우리 이제 앞장서서 떠들고 그게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의 쌍두마차 체제 쌍두마차 모드를 무작정 앞으로 대선 선거일까지 계속 갈 수가 없다. 좀 힘들 거다. 그러면 모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모드 변경한다는 거 확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확전하게 되면 이제 한반도나 뭐 다른 방식으로 확전이 되겠죠.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확전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한번 흥미진진한 케이스인데요. 한번 두고 보시죠. 기로에선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거 보면 아마 한편의 정치 아주 최상급 정치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잠시 우리의 운명이 그런 선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 잠시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구 바깥에서 사는 굉장히 고등한 생명종으로서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재미있게 관람하는 기분으로 한번 냉정해 보시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